결혼식은 없었다. 사랑의 서약 대신 차가운 법률 사무소의 공기 속에서 2개의 도장이 혼인신고서 위에 찍혔을 뿐이었다. 태하그룹 총수 권지혁과 명석한 재무분석가 송은서. 양가 가족들이 참석했지만 그 분위기는 축복이 아닌 기업 합병 조인식처럼 냉랭하고 사무적이었다. 은서는 조용한 체념으로, 지혁은 얼음 같은 무관심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사무소 밖으로 나왔을 때 한 여자가 달려왔다. 한유라였다.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햇살처럼 밝았으며 나타나자마자 지혁의 팔에 자연스럽게 매달렸다. 지혁아, 축하해. 늦어서 미안. 그녀의 스스럼 없는 태도는 누가 봐도 보통 사이가 아님을 증명했다. 그녀는 이내 은서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거짓된 다정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뒤에는 소유욕과 경멸감이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다. 은서 씨, 맞죠? 전 한유라라고 해요. 지혁이의 가장 오랜 친구예요. 우린 거의 가족이나 마찬가지니까 앞으로 친자매처럼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유라는 안주인이었고 은서는 이방인이었다. 관계는 첫 순간부터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지혁과 은서는 그의 거대하고 차가운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어색한 침묵이 그들을 짓눌렀다. 그는 그녀에게 간단하고 무심한 투어로 집을 안내했다. 여기가 당신 방이요. 그는 자신의 침실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게스트룸을 가리켰다. 필요한 건 집사에게 말하면 될 거요. 내 스케줄은 빡빡하니 나를 자주 볼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거고. 그는 처음부터 이 사랑 없는 계약의 조건을 분명히 했다. 지혁의 머릿속에는 다른 사람이 있었다.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뻔뻔하게 그들의 신혼집까지 따라온 유라를 보는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20년 전 그의 어린 시절 별장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화재. 그는 영희 속에서 갇혀 있었다. 정신을 잃기 직전 작은 손 하나가 자신을 밖으로 끌어내 주었던 것을 기억했다. 그는 그날 그곳에 함께 있었던 유라의 손이 바로 자신의 생명을 구한 손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을 졌다고 생각했다. 펜트하우스에서의 첫 저녁 식사. 식탁에는 2사람이 아닌 3사람이 앉아 있었다. 유라는 마치 이 집의 안주인인 양 하인들을 지휘하고 메뉴를 골랐다. 그녀와 지혁은 공유하는 추억과 사업에 대해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누었다. 은서는 자신의 저녁 식사 테이블에 앉아있는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유라는 가끔 자매처럼 다정한 척하며 그녀에게 경멸이 담긴 질문을 던졌다. 은서 씨는 너무 조용하시네요. 이런 음식은 입에 잘 안 맞으세요. 그날 밤 은서는 텅 빈 거대한 방에 홀로 남았다. 그녀는 통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부도 직전에 몰렸던 가족의 회사를 떠올렸다. 이 결혼은 그 회사를 살리기 위한 대가였다. 그녀는 뛰어난 재무분석가이자 전략가였지만 이곳에서는 무력했다.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차가운 결혼 생활을 견뎌내고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마침내 권씨 부인이 아닌 송은서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자유와 존엄을 되찾을 방법을 찾아내리라. 그녀는 조용히 결심했다. 한유라는 흥신소로부터 받은 서류처를 검토하고 있었다. 서류에는 송은서 집안의 회사가 최근 겪었던 심각한 재정난과 결혼이 성사된 직후 기적적으로 부도를 면하게 된 사실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유라는 이 진실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교묘하게 비틀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자신의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완벽한 거짓의 서사를 엮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아그룹의 최대 라이벌인 해성코퍼레이션과 연결된 유령 회사로부터 은서의 가족 회사로 거액의 자금이 흘러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가짜 은행 거래 내역서를 만들었다. 또한 해성그룹의 가짜 연락책과
은서의 아버지가 주고받은 것처럼 꾸민 이메일들을 위조했다. 그 내용은 은서가 지역과 결혼하여 태아그룹의 차세대 바이오 프로젝트에 기밀 정보를 빼내기 위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것이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유라는 지역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는 일생일대의 연기를 시작할 참이었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괴롭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사무실에 들어섰다. 지혁아, 내가 이런 얘기를 너한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 네가 상처받을까봐 너무 걱정돼. 그녀의 눈에는 연습한 대로 투명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녀는 망설이는 척하며 조작된 증거들이 담긴 서류철을 그에게 건넸다. 난 그냥 네가 걱정돼서, 이 결혼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네가 안전한지 확인이라도 해보려고 사람을 시켜 조금 알아봤을 뿐이야. 지혁이 서류를 넘기는 동안 그의 표정은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점점 더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갔다. 가짜 은행 거래 내역서, 위조된 이메일, 모든 것이 너무나 그럴듯해 보였다. 유라는 마지막 독화살을 날렸다. 은서 씨네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는데 결혼 발표 직후에 갑자기 거액의 투자를 받았대. 그런데 그 투자금의 출처를 따라가 보니 혜성그룹과 연결되어 있었어. 지혁아, 내 생각엔 은서 씨는 스파이야. 20년 전 그 화재 속에서 그들이 널 해치려 했던 것처럼 널 망가뜨리기 위해 보내진 사람이라고. 그녀가 그들의 공유된 유년 시절의 트라우마와 이 배신을 연결짓는 순간 지혁의 이성적인 방어벽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평소에 그라면 당연히 의심했을 법한 증거들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상대는 한유라,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었으니까. 그녀에 대한 그의 믿음은 그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했던 절대적인 맹점이었다. 증거와 그녀의 감정적인 연기, 그리고 공유된 트라우마의 자극은 그를 완벽하게 설득하기에 충분했다. 그는 말이 없었다. 그저 서류를 쥔 손등의 핏줄이 하얗게 튀어나올 뿐이었다. 소름 끼치게 차갑고 조용한 분노가 그의 안에서 들끓기 시작했다. 자신의 집에 있는 저 여자는 더 이상 낯선 타인이 아니었다. 적이었다. 자신이 집에 들인 독사였다. 그녀를 향해 느꼈던 차가운 무관심은 이제 불타는 증오와 응징의 욕구로 변해 있었다. 그는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의 가면처럼 굳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무심한 남편이 아니었다. 판결을 내리고 형을 집행하기 위해 돌아가는 판사이자 배심원이었고 또한 집행인이었다. 차진욱이 폭풍처럼 펜트하우스 안으로 몰아쳤다. 그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맹렬한 분노에 집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거실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던 송은서는 그의 살기 어린 등장에 쏘스라치게 놀랐다. 그는 그녀의 앞에 조작된 증거들이 담긴 서류철을 거칠게 던졌다. 텅 빈 거실에 서류철이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설명해.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낮게 깔려 있었다. 은서는 영문을 모른 채 서류철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라이벌 기업인 혜성의 이름. 그녀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전 이런 서류 본 적도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녀는 진심을 전하기 위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배신감과 유라의 눈물 젖은 얼굴에 대한 기억으로 이미 흐려져 있었다. 그는 아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적을 보고 있었다. 거짓말. 그가 침을 뱉듯 말했다. 생각보다 연기를 잘하는군. 그는 테이블 위에 있던 그녀의 핸드폰을 집어들어 그대로 벽에 던져 박살내버렸다. 이제 네 주인과의 연락은 끝이다. 그는 집사와 저택의 모든 사용인들을 거실로 호출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의 형을 선고했다. 이 시간부로 송은서는 더 이상 이 집의 안주인이 아니다. 하녀다. 그의 말에 사용인들은 충격으로 굳어버렸다. 그녀는 지하에 있는 사용인들의 방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다. 이 저택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모든 소지품은 압수한다. 앞으로 그녀는 화장실 청소, 바닥 걸레질, 그리고 당신들이 시키는 그 어떤 허드렛일이든 책임지게 될 거다. 집사는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지만 지역에 살기 어린 눈빛에 어떠한 반대도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은서는 조금 전까지 자신을 모셨던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모든 존엄을 박탈당한 채 서 있었다.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지만 그녀는 울거나 애원하지 않았다. 그저 턱을 치켜든 채 고통과 반항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노려볼 뿐이었다. 집사는 마지못해 넋이 나간 은서를 지하실로 이끌었다. 창문 하나 없이 축축하고 어두운 작은 방. 그곳에는 낡은 간이침대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감옥이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옷들은 모두 빼앗겼고 대신 잿빛에 투박한 하녀복이 주어졌다. 그녀의 첫 번째 임무가 주어졌다. 집사는 동정심이 섞인 눈으로 그녀에게 양동이와 소를 건넸다. 본관홀 바닥을 아침까지 모두 닦아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은서는 어둡고 광활한 홀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냉기가 그녀의 피부를 파고들었다. 안주인으로서의 삶은 끝났다. 한여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다. 충격, 고통, 굴욕감.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잿더미 속에서 살아남아 언젠가 반드시 진실을 증명하리라는 차갑고 계산된 결의의 불꽃이 그녀의 눈 속에서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송은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이제 해가 뜨기도 전 축축한 지하방에서 일어나 광활한 저택을 청소하고 자신이 먹을 수도 없는 화려한 식사를 준비했으며 자신을 가구처럼 혹은 투명인간처럼 대하는 권지혁의 경멸, 어린 시선을 견뎌내야 했다. 한유라는 거의 매일 저택을 찾아왔다. 그녀는 최신 명품으로 치장한 채 이 집의 진짜 안주인처럼 행동했다. 지역의 명령의 사용인들은 그녀를 극진히 대해야만 했다. 유라는 새로 얻은 권력을 마음껏 즐겼다. 그녀의 주된 오락거리는 은서를 괴롭히는 것이었다. 어느 날 유라는 실수로 값비싼 레드와인을 새하얀 양탄자 위에 쏟았다. 그리고는 집사에게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나 큰일이네. 청소는 은서씨 담당이죠. 손으로 직접 얼룩 한 방울 남지 않게 깨끗이 닦으라고 전해주세요. 은서는 몇 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와인 얼룩을 닦아내야만 했다. 또 다른 날 유라는 저녁 식사로 아주 복잡한 프랑스 요리를 주문했다. 은서가 정식 요리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꾸민 짓이었다. 은서가 최선을 다했지만 서툰 솜씨로 내놓은 음식을 유라는 지역이 보는 앞에서 한여의 무능함에 대해 큰 소리로 불평했다. 가장 악랄했던 것은 다이아몬드 반지 사건이었다. 유라는 자신의 반지가 없어졌다며 돈이 궁한 한여인 은서가 훔쳐갔을 것이라고 암시했다. 이 일로 은서의 누추한 지하방이 수색당하는 지독히도 굴욕적인 일이 벌어졌다. 잠시 후 유라는 자신의 핸드백 안에서 반지를 찾아내고는 가식적인 사과를 건넸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권지혁은 침묵하는 관찰자였다. 그의 마음은 은서를 향한 불신으로 단단히 굳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조용한 인내를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고집으로 해석했다. 유라의 잔인함은 배신당한 친구의 정당한 분노라고 여겼다. 그의 무지와 침묵은 은서의 고통을 더욱 깊게 만드는 공범이었다. 물론 모두가 잔인한 것은 아니었다. 수십 년간 이 집에서 일해온 나이든 집사는 가끔 몰래 은서에게 따뜻한 음식이나 거칠어진 손에 발을 연고를 건네주었다.
그녀는 주인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작은 친절은 은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몇 주에 걸친 이 끊임없는 육체적 정신적 학대는 서서히 그녀를 갉아먹었다. 그녀는 눈에 띄게 야위고 창백해졌다. 눈에 타오르던 반항의 불꽃은 이제 텅 빈 공허함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축축한 지하방에서 그녀는 깨진 거울 조각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예전의 자신은 온데간데 없는 유령 같은 모습이었다. 그녀는 이대로 영원히 버틸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어떻게든 외부 세계에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를 찾아야만 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그녀의 명석한 전략가의 두뇌가 절박함 속에서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다. 송은서의 하루는 권지역의 광활하고 적막한 서재를 청소하는 것으로 끝나는 날이 많았다. 그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수많은 굴욕적인 임무 중 하나였다. 한때 그녀가 탐독했던 재무와 전략에 관한 책들이 가득한 그 방은 이제 그녀에게서 빼앗긴 삶과 지성의 상징과도 같았다. 늦은 밤 그녀가 유령처럼 소리 없이 먼지를 닦아내고 있을 때였다. 지역은 책상에 앉아 화상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방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었거나 혹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화면 속에는 한유라가 있었다. 그녀는 마치 태아그룹의 유능한 조언자인 척하며 베리타스 바이오라는 혁신적인 바이오 회사의 인수 합병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지여가 이건 황금 같은 기회야. 혜성 쪽도 이 회사를 노리고 있어. 우리가 높은 프리미엄을 얹어서라도 그들이 반응하기 전에 빨리 계약을 끝내야 해. 세부적인 실사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직감을 믿어봐. 그녀의 조언은 탐욕과 피상적인 이해에 기반한 것이었다. 구석의 책장에서 먼지를 털던 은서의 몸이 그 자리에 굳었다. 베리타스 바이오. 그녀는 결혼 전 한 투자자의 의뢰로 그 회사를 분석했던 적이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이지만 그 회사의 재무제표 깊숙한 곳에는 실패한 임상시험과 관련된 아직 공개되지 않은 거대한 부채라는 시한폭탄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유라의 조언은 태아그룹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힐 치명적인 함정이었다. 은서의 안에서 격렬한 갈등이 휘몰아쳤다. 그가 함정에 빠지도록 내버려 둬야 할까? 그것은 그의 잔인함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직업적인 양심과 마음속 깊이 묻혀있던 책임감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어쨌든 지금 자신의 가족의 생존 또한 이 회사에 묶여 있었다. 무능과 기만으로 회사가 무너지는 것을 그녀는 방관할 수 없었다. 지역이 통화를 끝내고 서재를 나간 후 은서는 행동에 나섰다. 직접 말해봤자 그는 절대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그의 책상 위에 있던 펜과 작은 메모지를 이용해 익명의 메모를 빠르게 작성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최고 수준의 재무분석가의 언어로 쓰인 날카롭고 기술적인 질문들이었다. 메리타스 인수 건 관련 지뢰 1, 2단계 임상시험 부채에 대한 독립회계 감사 여부. 2. 특허권 번호 AE426을 제외한 무형자산을 뺀 부채 비율. 2024년 특허 소송 관련 우발 부채 현황. 메모는 마치 내부 감사팀의 질의서처럼 보이도록 의도되었다. 그것은 탁월한 전략적인 한 수였다. 그녀는 그 작은 메모지를 그가 반드시 볼 수밖에 없는 베리타스 인수 파일 안쪽에 끼워 넣었다. 만약 발각된다면 그의 처벌은 상상 이상으로 가혹할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다. 지하의 방으로 돌아온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지성, 자신의 숨겨진 힘을 무기로 사용했다.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차갑고 단단하며 반박할 수 없는 논리로. 그녀는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이제 게임의 판도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권지혁은 유라의 조언에 따라 베리타스 바이오 인수 계약서에 최종 서명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가 서류철을 펼치는 순간 깔끔하게 접힌 작은 메모지 하나가 툭 떨어졌다. 그는 즉시 짜증이 치밀었다. 감히 누가 자신의 개인적인 책상 위에 익명의 메모를 남긴단 말인가. 그는 불만을 품은 직원의 소행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하지만 메모를 읽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전문적인 재무용어 숨겨진 부채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는 날카로운 질문들. 이것은 아마추어의 솜씨가 아니었다. 거래의 약점을 외과수술처럼 정밀하게 공격하는 노련한 금융 전문가의 질문이었다. 그의 안에서 분노와 사업가로서의 냉철한 직감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율에 대한 믿음은 그것을 무시하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수년간 거대한 거래들을 성공시켜온 CEO로서의 본능은 이 경고가 진짜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무시하기에는 그 논리가 너무나 완벽했다. 스파이가 왜 나를 구하지? 그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다. 그는 결정을 내렸다. 율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가장 신뢰하는 비밀 법무팀과 재무팀을 소집했다. 그리고 메모에 적힌 사항들을 중심으로 베리타스 바이오에 대한 비공식적인 긴급 심층 실사를 지시했다. 내일 아침까지 완벽한 보고서를 원한다.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아서는 안 돼. 잠시 후 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지혁아 계약은 마무리됐어. 혜성 쪽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대. 우리도 서둘러야 해. 그녀는 태아그룹을 약화시키려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지혁은 마지막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라며 애매하게 둘러댔다. 다음 날 아침 그의 팀이 암울한 얼굴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익명의 메모는 사실이었다. 베리타스 바이오는 트로이의 목마였다. 실패한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미공개 부채는 회사를 2번 파산시키고도 남을 만큼 막대한 액수였다. 메모에서 언급된 특허권 또한 소송에서 무효화될 직전이었다. 만약 이 인수를 진행했다면 그룹 전체를 뒤흔들 만큼 재앙적인 결과를 낳았을 터였다. 지혁은 보고서를 응시하며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느꼈다. 차가운 공포가 그의 등골을 타고 흘렀다. 메모가 그를 구했다. 하지만 대체 누가 이 저택 안에서 이런 수준의 재무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의 머릿속에 그가 애써 외면해왔던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송은서. 금융계를 주름잡던 수재에 뛰어난 분석가였던 그녀의 과거. 그는 그녀의 정체성을 빼앗고 무시했지만 그녀의 지성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제 핵심적인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불태우기 시작했다. 나를 파멸시키기 위해 보내진 스파이라면 왜 내 회사를 구한 거지? 두 개의 현실은 공존할 수 없었다. 둘 중 하나는 반드시 거짓이었다. 처음으로 유라와 그녀의 고발에 대한 강력하고 진정한 의심의 씨앗이 그의 마음속에 심어졌다. 챕터는 그가 전날 밤 자신의 서재 보안 카메라 영상을 돌려보는 장면으로 끝난다. 화면 속 유령 같은 모습의 하녀. 그의 아내가 자신의 책상 위에 용감하게 메모지를 남기고 사라지고 있었다. 그의 세계관 전체가 균열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권지혁은 밤새 서재에 앉아 아내의 잔상이 담긴 보안 카메라 영상을 수십 번이고 돌려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지독한 혼돈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가장 신뢰하는 오른팔 윤 비서를 호출했다. 자네에게 맡길 일이 있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엄숙했다. 특급 비밀 사항이야. 내 가족을 포함해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 그는 윤 비서에게 2가지를 지시했다. 첫째, 송은서와 그녀의 가족을 재조사하게. 공식적인 서류 뒤에 감춰진 진짜 진실을 원해.
그들 회사가 정확히 어떻게 부도가 났는지 모든 자금 흐름과 아주 사소해 보이는 연결고리까지 전부 다 추적해. 둘째, 그리고 더 중요한 짓이 20년 전 우리 가족 별장에서 일어났던 화재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아내.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 중 생존자가 있는지, 경찰 보고서, 병원 기록 등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분 단위로 재구성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비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택 안에서 지혁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여전히 거리를 두었지만 경멸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지켜보는 듯한 복잡한 호기심이 자리 잡았다. 그는 유라가 은서를 괴롭히는 것을 조용하지만 단호한 명령으로 막기 시작했다. 유라가 다시 은서에게 바닥 청소를 시키려 하자 그는 그만해. 그건 사용인들이 할 일이야. 혹은 내버려둬.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군. 이라며 그녀를 제지했다. 그의 변화는 유라를 격분시켰고 은서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유라는 즉시 변화를 감지했다. 지혁이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베리타스 건에 대한 자신의 직감은 처참한 실패로 증명되었고 이제 그는 저 스파이를 감싸고 돌았다. 그녀는 편집증에 시달리며 더욱 무모해졌다. 어떻게든 자신의 통제권을 되찾고 송은서를 영원히 제거해야만 했다. 유라는 더 많은 증거를 조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사람을 고용해 해성 코퍼레이션의 직원으로 위장한 남자와 아무것도 모르는 은서의 아버지가 만나는 장면을 연출하고 그들의 지속적인 음모를 증명할 사진을 찍을 계획을 세웠다. 한편 윤 비서의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는 유라가 처음 가져왔던 이야기에서 금방 허점들을 찾아냈다. 은서의 가족에게 돈을 보냈다는 유령 회사가 사실은 유라 자신의 비밀 계좌 중 하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20년 전 화재 당시 별장에서 일했던 은퇴한 늙은 정원사를 수소문 끝에 찾아냈다. 노인은 처음에는 관련된 막강한 가문들을 두려워하며 입을 열기를 꺼렸다. 하지만 윤 비서의 진심 어린 설득과 신변 보호 약속에 마침내 그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노인의 증언은 모든 것을 뒤엎을 결정적인 열쇠였다. 그날 저녁 윤 비서는 창백하고 침통한 얼굴로 지혁의 집무실에 섰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20년 전 사건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그는 두꺼운 서류철과 디지털 녹음기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진실은 이제 버튼 하나를 누르면 밝혀질 거리에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의 무게가 파멸적인 폭로를 예고하며 무겁게 공기 중에 내려앉고 있었다. 권지혁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과 녹음기를 응시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마침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고요한 집무실 안을 죄책감으로 가득 찬 늙은 정원사의 목소리가 채우기 시작했다. 그는 20년 전 그날의 화재를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증언했다. 어린 유라가 어린 지혁이 자신과 놀아주지 않고 조용하고 착한 은서와 시간을 보내는 것에 질투심이 폭발했다는 것. 그리고 그 질투심에 사로잡혀 지혁과 은서가 놀고 있던 낡은 창고 안으로 등불을 던져버렸다는 것. 모든 것은 유라의 측이 어린 아기가 불러온 끔찍한 사고였다.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모든 것을 멀리서 지켜보았다고 했다. 겁에 질린 유라가 혼자 도망치는 것을. 그리고 작고 용감했던 은서가 불타는 창고 안으로 다시 뛰어들어가 정신을 잃은 지혁을 필사적으로 끌어내는 것을. 은서 자신의 옷에 불이 붙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는 지혁을 안전한 곳으로 끌어낸 직후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탓에 그 자리에 쓰러졌다. 어른들이 도착했을 때 정신을 차린 유라는 이미 자신이 지혁을 구한 영웅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힘없는 고용인이었던 노인은 유라 집안의 협박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지혁은 녹음기를 껐다. 그의 온몸이 분노를 넘어선 감정에 사로잡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이어서 서류처를 열었다. 그 안에는 유라가 자신의 비밀 자금을 이용해 대부업자들을 고용하고 계획적으로 은서 아버지의 회사를 파산으로 몰아넣은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이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그녀가 판을 짰던 것이다. 모든 것이 그를 소유하고 그의 회사를 통제하기 위한 길고 치밀한 계획이었다. 권지혁의 세상이 산산조각났다. 그가 자신의 구원자이자 유일하게 무조건적으로 신뢰했던 단 한 사람이 괴물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트라우마의 원인이자 은서가 겪은 20년간 고통의 설계자였다. 그리고 그는 그 맹목적인 믿음 속에서 기꺼이 그녀의 공범이 되어 자신의 진짜 생명의 은인을 고문하는 무기가 되었다. 지독한 자기 혐오와 공포,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이 그를 덮쳤다. 그는 은서를 떠올렸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명령 아래 매일 바닥을 닦고 굴욕을 견디며 점점 더 야위고 창백해져 가던 그녀의 모습. 그가 그녀에게 내뱉었던 모든 차가운 말들, 잔인한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 와서 괴물 같은 범죄가 되어 그의 정신을 물어뜯었다. 미친 듯이 후회한다는 제목의 약속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부수지 않았다. 대신 소름 끼치게 죽음처럼 고요한 침묵이 그를 지배했다. 대재앙 직전의 고요함. 그의 감정은 단순한 분노로 폭발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했다. 그는 어두운 집무실에 앉아 진실이 서서히 자신을 잠식하도록 내버려 둔 채 밤을 새웠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지혁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갈등하던 남자는 사라졌다. 그의 자리에는 단 하나의 끔찍한 목적을 가진 남자가 서 있었다. 정의를 집행할 남자.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눈은 차갑고 의로운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저녁 저택에서 미팅을 준비하게. 내 아내와 내 부모님 그리고 한유라를 참석시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야. 마지막 파멸적인 대결을 위한 무대가 준비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저택의 거실에는 폭풍 전야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갑작스러운 호출에 어리둥절한 표정의 지혁의 부모님. 그리고 마침내 지혁이 자신과의 약혼을 발표하리라 기대하며 자신감 넘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도착한 한유라. 마지막으로 집사에 의해 불려나온 여전히 허름한 한여복 차림에 창백하고 지친 송은서. 권지혁은 소름 끼칠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율에게 20년 전 화재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제 부모님을 위해서요. 당신이 날 어떻게 구했는지 자세한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으니. 유라는 함정의 낌새를 느꼈지만 자신의 오만함에 눈이 멀어 연습한 대로 감정을 실어 영웅적인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지혁은 리모컨의 버튼 하나를 눌렀다. 천장에서 대형 스크린이 내려오고 늙은 정원사의 증언이 담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유라의 질투심이 부른 참사, 그리고 은서의 용감했던 행동에 대한 진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충격적인 침묵 속에서 노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영상이 끝났다. 모든 시선이 율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은 순수한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노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며 부정하려 했지만 지혁은 뒤이어 윤 비서의 서류철에 담겨있던 추가 증거들을 하나씩 펼쳐놓았다. 은서의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은 자금의 출처가 바로 유라 자신이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들이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그녀는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했다. 그녀의 추악한 악의가 남김없이 드러났다.
지역의 부모님은 딸처럼 여겼던 여자를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았다. 지역은 텅 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리고 나 아버지에게 전해. 당신 딸의 범죄에 동조한 대가를 내 평생을 걸고 받아내겠다고. 보안 요원들이 비명을 지르는 유라를 끌고 나갔다. 악당은 사라졌다. 방 안에는 침묵만이 남았다. 지역의 부모님은 엄청난 죄책감으로 은서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지역의 시선은 오직 그녀에게만 향해 있었다. 그는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얼굴은 고통과 죄책감, 그리고 절박함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그녀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은서야. 그가 애원했다. 그의 목소리는 처참하게 갈라져 있었다. 내가 바보였어. 내가 괴물이었어. 제발 만회할 기회를 줘. 나를 용서해줘. 은서는 무릎 꿇고 망가진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도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거대하고 텅 빈 공허함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몇 달간의 학대는 진실의 무게와 함께 마침내 그녀의 영혼을 부서뜨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초라한 한여복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그것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녀의 서명이 이미 적혀있는 이혼 서류였다. 다 끝났어요. 그녀는 생명력 없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리고 그녀는 뒤돌아섰다. 충격에 빠진 그의 부모님을 지나 자신의 인생을 파괴한 남자를 무너진 삶의 폐허 속에 무릎 꿇린 채 저택을 걸어 나갔다. 지역은 서명된 이혼 서류를 응시하며 몸속에서 터져나오는 소리 없는 비명을 삼켰다. 그의 진짜 형벌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1년 후 시간은 흘렀다. 한유라와 그녀의 가족은 사기 문서 위조 음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법의 심판대 위에서 죗값을 치렀다. 권지혁은 변했다. 하지만 더 나은 쪽은 아니었다. 그는 은둔자가 되었다. 여전히 태아그룹을 이끌고는 있었지만 예전에 냉철하고 계산적이던 총수는 사라지고 유령처럼 공허하고 우울한 남자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건강도 일도 모두 내팽개친 채 오직 송은서를 찾는 것에만 미친 듯이 집착했다. 그룹의 모든 자원을 동원했지만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그러던 어느 날 윤 비서가 마침내 단서 하나를 찾아냈다. 첨단 기술이 아닌 작고 독립적인 경제 저널의 기사 하나였다. 기사에는 ES라는 이니셜로만 알려진 익명의 천재재무 컨설턴트에 대한 찬사가 실려 있었다. 날카롭지만 윤리적인 전략으로 파산 직전에 작은 기업들을 회생시키는 그녀의 이야기는 누가 봐도 송은서의 것이었다. 단서를 따라 지역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바닷가 마을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서 그녀를 찾았다. 그녀는 서점 위 작은 사무실에서 소박한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녀는 달라져 있었다. 여전히 마른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을 지배하던 공허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조용하고 차분한 강인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완벽하게 재건해낸 것이다. 그가 그녀의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그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하고 전문적이며 거리를 두고 있었다. 분노는 없었지만 온기 또한 없었다. 마치 과거의 비즈니스 상대를 대하는 듯한 정중한 무관심. 그 차분함이 그 어떤 비명이나 눈물보다 지역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그는 애원하거나 거창한 약속을 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말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대신 그는 그녀에게 제안서를 하나 내밀었다. 결혼이 아닌 사업 제안서였다.
그는 그녀의 이름으로 수십억 원 규모의 재단을 설립했다. 송은서 윤리경영재단. 거대 기업의 횡포로 피해를 입은 작은 회사들을 돕기 위한 재단이었다. 그는 전문가로서 그녀에게 이 재단을 이끌어줄 수 있겠냐고 물었다. 나를 위한 게 아니오. 그가 말했다. 이건 내가 처음부터 했어야만 했던 일이오. 내 힘을 선한 곳에 쓰는 것. 당신이 내게 그 가치를 가르쳐 주었소. 서연은 그의 제안에 놀랐다. 그녀는 그의 지친 눈 속에서 진실한 변화와 참회를 보았다. 그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생각해 볼게요.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가면은 아직 벗겨지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대답을 받아들이고 축 처진 어깨로 돌아서려 했다.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문에 다다랐을 때 그녀의 목소리가 그를 멈춰 세웠다. 권지혁 씨. 그가 돌아보았다. 이 마을, 커피가 꽤 맛있어요. 혹시 내일쯤 한잔할 시간 있으세요?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약속도 아니었다. 그저 아주 작고 위태로운 두 번째 기회의 가능성이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난다. 완벽한 해피엔딩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희망적인 길고 어려운 여정의 시작. 그는 첫걸음을 내디뎠고 그녀는 그녀의 강인함과 품위로 그가 신뢰를 되찾기 위한 그 길을 걸어볼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깊은 상처와 진정한 용서의 어려움을 존중하는 의미 있고 여운이 남는 결말이었다.